암은 인류가 극복하지 못한 숙제지만 암을 피할 기회와 가능성은 사실 내 손에 달려 있다. 건강한 운명은 습관으로 만드는 것이다. 안녕하세요. 나의 소리책갈피 소리내어 읽다입니다. 약 40년간 한국인 사망 원인 1위가 암이라는 사실 아시나요?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1년 한 해에만 신규 암 발생자 수가 27만여 명을 넘어섰고 이 수치는 지금도 계속 늘고 있다고 합니다. 80세까지 산다면 30%가 넘는 확률로 거의 3명 중 1명꼴로 암과 마주하게 된다는 통계는 더 이상 암이 남의 이야기가 아님을 실감하게 합니다. 그렇다면 이 암이라는 질병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그 해답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 책을 소개합니다. 이원경의 습관은 암도 멈추게 한다입니다. 저자는 영상의학과 전문의이자 암 찾는 의사 이원경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미 많은 분들의 건강인식을 바꾸고 있는 분인데요. 저자 소개 간단히 읽어드리면 펜실베니아 주립대학교 생명과학과를 수석 졸업하고 이화여대 의학전문대학원을 거쳐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수료, 유방암 조기 진단이 까다로운 한국 여성 3만 명 이상을 진료하며 바늘처럼 작은 암도 찾아내는 특유의 노하우를 터득했다고 합니다. 이 책은 습관은 암도 멈추게 한다라는 제목처럼 우리가 무심코 반복하는 작은 습관들이 암 예방에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지, 암을 부르는 최악의 음식은 무엇이고 반대로 암이 싫어하는 몸 환경을 만드는 건강한 습관은 어떤 것들인지 명쾌하게 짚어줍니다. 각종 나쁜 습관에서 비롯된 암의 유형을 조목조목 살피고 적절한 치료와 예방 방법, 건강검진을 잘 받는 노하우까지 친절하게 안내하고 있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암 찾는 의사가 이야기하는 반드시 피해야 할 음식, 암이 싫어하는 몸 환경을 만드는 습관, 그리고 어쩌면 우리도 모르고 받고 있을지 모를 득보다 실이 큰 건강검진 항목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원경의 습관은 암도 멈추게 한다. 내용의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세상의 모든 지혜를 읽어드리는 소리내어 읽다. 구독과 좋아요, 공유는 큰 힘이 됩니다. 무엇을 먹는지가 암의 유무를 결정한다. 폭증하는 암, 근본 원인은 이것이다. 암 발병이 폭증하는 진짜 이유. 의학이 발달하는데 왜 암 발병률은 더 높아질까? 의학이 발달하니까 오래 살아서 암에 걸릴 확률이 올라가는 것이다. 암의 제일 큰 원인은 노화다. 정상세포가 늙어서 돌연변이를 제거하지 못하는 바람에 면역체계가 떨어지면서 암세포가 태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의학이 발달하고 수명이 길어질수록 암 환자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나이를 거꾸로 먹을 수도 없는 노릇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요인들인 생활습관과 식습관을 관리하는 것이다. 나이를 먹는 건 어쩔 수 없더라도 암에 걸릴 확률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노력하자는 것이다. 또 암은 만성염증과 당뇨 그리고 높은 당 수치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미국 암학회에 따르면 만성염증과 고혈당증이 지속될 경우 암세포를 자극해서 증식시킨다고 한다. 만성염증은 옷의 첫 단추와 같다. 염증이 생기면 우리 몸 안에서는 그걸 복구해야 한다. 급성염증이나 몇 번의 염증 정도는 금방 극복하지만 염증이 만성적으로 지속되면 우리 인체세포도 나가 떨어지게 된다. 어릴 때부터 해왔던 축적된 습관이 만성적으로 염증을 불러일으키고 내 혈관을 나쁘게 만든다. 온몸을 돌아다니는 내 몸의 혈관들이 안 좋아지면 그 혈관을 통해 먹고 사는 세포 기관들이 다 죽어나간다. 그 결과 암세포가 태어나는 것이다. 이게 다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다. 당성분이 피 속에 계속 있다 보면 피가 끈적끈적해지든 만성염증도 혈관이 두꺼워지게 만든다.
이렇게 되면 암세포가 태어나기 딱 좋은 환경적 조건으로 바뀌게 된다. 염증이 퍼질 수 있는 통로가 바로 혈관인데 염증이 혈관을 타고 돌아다니며 정상세포를 공격한다. 그 과정에서 당뇨가 생기고 고혈압이 되며 돌연변이인 암세포가 태어난다. 그래서 만성염증은 만병의 근원이다. 단맛의 유혹, 당 섭취가 암을 부른다. 우리가 오래 살면서 제일 가까이 할 확률이 높은 음식이 당이 많은 음식이다. 사람들이 잘 살게 되면 미식에 대한 욕구가 올라간다. 옛날에는 단순히 배를 채우기 위해 먹었다면 현대에는 허기를 채우는 것 이상의 맛있는 디저트를 찾아 먹는다. 이처럼 당을 많이 섭취하는 식습관이 당뇨 환자를 늘리며 많은 암을 유발하고 있다. 당과 만성염증은 짝꿍이다. 이 둘은 서로 빼놓고 말할 수 없다. 만성염증이 계속되면 당이 올라가고 당뇨에 걸린다. 그래서 당을 조심하라고 하는 것이다. 당 수치가 급격하게 오르면 췌장에 있는 인슐린이 당 수치를 낮추려고 노력한다. 그런데도 당이 계속 들어오면 췌장이 지쳐서 나가 떨어진다. 그 결과 인슐린 저항성이 계속되다 보면 당뇨가 되고 조금만 먹어도 혈당 조절이 안 된다. 그러면 혈관 자체에 손상을 입어서 혈관이 닫히는 상황이 되고 그러다 보면 우리 몸 안에서 미세한 모세혈관부터 망가지기 시작한다. 시력이 떨어지고 발끝 감각이 떨어지는 등 몸에서 멀리 있는 모세혈관들이 담당하는 손, 발끝, 눈과 같은 신체 말단 기관부터 문제가 생긴다. 결국에는 내 몸 안의 큰 장기까지 다 망가진다. 액상과당이 나쁘다는 건 앞에서도 강조했다. 액상과당은 인위적으로 만든 당으로 과일 주스나 탄산음료, 이온 음료에 많이 들어가 있다. 액상과당이 들어간 음료는 혈당 수치를 굉장히 많이 올리기 때문에 음료수는 안 마시는 게 좋다. 그냥 물이 가장 좋다. 하루에 물 한 잔도 안 마시는 사람이 있는데 물을 너무 안 마시면 혈액이 걸쭉해진다. 혈액이 걸쭉해지는 것 자체가 혈관에 상처를 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물을 챙겨서 마시는 습관을 가지는 게 좋다. 상식적으로 물을 많이 마시면 혈액에 끈적끈적한 점성이 묽어지면서 정화하는 효과가 있다. 그렇다고 물을 과도하게 마셔도 세포가 불어 터지면서 삼투압 조절 작용 저하로 이어지므로 좋지 않다. 적당한 물의 양은 하루 1.5에서 2리터다. 암이 싫어하는 환경을 만들자. 당 수치를 나도 모르게 올리는 습관이 있다. 양치질을 많이 안 하면 당뇨에 걸릴 확률이 높다. 반대로 양치질을 하루에 3번만 해도 당뇨에 걸릴 발병률이 8% 이상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왜 그럴까? 양치질을 안 하면 치주염 같은 게 생길 수 있는데 그게 진행되면 염증이 생긴다. 잇몸에 염증이 생기면 또 혈관으로 연결된다. 그렇게 되면 입안에 만성염증이 생기고 구강의 위생 상태가 나쁜 채로 방치되면 당뇨가 발생할 확률이 올라간다. 따라서 양치질을 하루 3번 하는 게 좋다. 그 외에 가공육에도 첨가물질이 많고 이런 물질이 대부분 발암물질이기 때문에 피하는 게 좋다. 살찌는 음식을 경계하고 소식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많이 먹으면 지방세포로 축적되고 지방세포가 많이 쌓이면 몸에서 사이토카인이라는 물질이 분비된다. 이 물질은 만성염증 작용을 활성화한다. 하지만 살이 찌는 것 자체가 만성염증을 스스로 불러일으키는 일이다. 소식을 하라고 하면 극단적으로 절식을 하거나 단식을 반복하는 사람이 있다. 하지만 뭐든지 적당한 게 좋다. 음식을 너무 안 먹으면 근육이 손실된다. 지방세포에서 사이토카인이라는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을 분비한다고 했는데 근육세포에서는 그것에 대항하는 마이오카인이라는 물질을 분비한다. 이 물질은 항염 작용을 하기 때문에 만성염증에 대항하는 좋은 물질이다. 따라서 무리한 다이어트는 금물이다. 내 몸 상태를 암이 싫어하는 환경으로 만드는 식습관을 갖자. 염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좋은 음식 중 하나가 오메가3가 많이 포함된 음식이다. 대표적으로 등푸른 생선, 들기름, 들깨, 견과류에 오메가3가 많이 들어있다.
다만 견과류의 경우에는 공기가 닿아서 산패되면 발암물질이 나오므로 유통기한이 지나서 쩐 냄새가 나면 먹지 말아야 한다. 두 번째로 좋은 음식은 베리류다. 체리, 블루베리, 아사이베리 등의 베리류에는 항산화 물질인 폴리페놀이 풍부한데 약간 쓴맛이 날수록 폴리페놀 성분이 많다. 베리류가 좋다고 해서 블루베리 주스나 블루베리 요거트를 먹으면 안 된다. 이런 식품은 거의 설탕 덩어리이기 때문에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 가능하면 생과일로 섭취하자. 설포 라페인 성분이 풍부한 브로콜리, 양배추 같은 채소도 좋다. 설포 라페인 역시 항산화 작용을 한다. 이런 식품은 혈관에도 좋고 염증 반응에 굉장히 좋은 음식이다. 다크 초콜릿도 괜찮은 식품이다. 다크 초콜릿에도 폴리페놀 성분이 많이 들어있다. 다만 카카오가 70% 이상 함유된 다크 초콜릿이어야 한다. 당이 적은 다크 초콜릿은 혈관의 염증 반응에 좋다. 암이 걱정된다면 이 음식은 당장 끊어라. 우리 몸에 해줄 수 있는 일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몸에 좋은 걸 먹는 것이다. 음식은 내 몸을 유지하고 살아가는데 필수 요소이므로 제일 쉽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식습관이다. 국제암 연구소에서도 암 유발 원인 중에 30%가 음식과 연관되어 있다고 밝혔다. 나머지 30%는 술, 담배, 유전, 환경 등이다. 그러므로 60%는 내가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요인이다. 절반이 넘는 확률로 내가 잘 조절만 하면 암에 안 걸릴 수 있다는 말이다. WHO에서 발암물질로 분류해 놓은 음식들이 있다. 이것들은 전 세계에서 다 통용되고 증명된 것이다. 지금부터 소개해 보겠다. 1. 가공육. 1군 발암물질은 100% 암을 유발한다고 보면 되는데 햄이나 소시지 같은 가공육이 바로 그것이다. 색깔이 핑크색일수록 방부제나 첨가물이 많이 들었다고 생각하면 된다. 먹을 게 정말 없어서 굶어 죽을 지경이라면 모를까 이런 식품을 굳이 찾아 먹을 이유는 없다. 잠깐의 행복을 위해서 내 목숨을 위협하는 일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나는 환자들에게 항상 식습관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나도 떳떳하기 위해 좋은 식습관을 유지하려고 노력한다. 그래서 내가 제일 안 먹는 음식이 가공육이다. 명절이 되면 가공육이 든 선물 세트를 많이 받는데 집 창고에 그대로 쌓여 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부대찌개에는 온갖 종류의 가공육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한때 부대찌개를 좋아하던 나는 이 또한 과감히 끊었다. 2. 젓갈. 젓갈도 위험한 음식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젓갈을 참 좋아하기 때문에 슬픈 소식일 수 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말자. 젓갈 자체는 죄가 없다. 다만 젓갈을 추출해서 가공하는 과정에 들어가는 첨가물이 문제다. 옛날 우리 조상들이 자연 물질만으로 젓갈을 만들었을 때는 문제가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요즘에는 공장에서 가공하면서 방부제 같은 게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그래서 만약 젓갈을 진짜 먹고 싶다면 성분명을 한번 보길 바란다. 식품 첨가물의 개수가 많을수록 발암물질이 많구나 라고 생각하면 된다. 반대로 식품 첨가물의 개수가 적으면 이 제품은 그래도 괜찮은 젓갈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비싸더라도 차라리 그런 젓갈을 사는 게 좋을 것이다. 3. 민물회. 민물회도 조심하자. 민물고기에는 기생충이 많기 때문이다. 민물은 기생충이 살아남기 좋은 환경이라서 바닷고기와는 달리 민물고기는 기생충 덩어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간 디스토마라는 걸 들어봤을 것이다. 다른 말로 간 흡축중인데 이 기생충이 우리 몸속에 들어가면 담간이나 간에 기생한다. 이것은 CT를 보다 보면 드물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데 기생충이 기생하는 담간이 쫙 늘어져 있다. 간 디스토마가 담간암과 관련이 있다는 것은 증명된 사실이다. 뭐든지 익혀서 먹으면 안전하다. 그래서 바다회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익혀서 먹으라고 권한다. 민물 낚시를 해서 회를 쳐서 먹는 사람들이 있는데 정말 위험한 행동이다. 반드시 끓여서 매운탕으로 먹길 바란다. 안 그러면 기생충을 그냥 생으로 먹는 것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4. 뜨거운 음식. 이군 발암물질은 다시 EA와 EB 그룹으로 나뉜다. EA 그룹은 인체 실험은 안 했지만 동물 실험에서 증명된 것으로 50%는 암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면 된다. EB 그룹은 동물 실험에도 아직은 증명 안 됐지만 30% 정도로 암에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 EA 그룹 발암물질에는 65도 이상의 뜨거운 음식이 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뜨거운 음식을 좋아하는데 뜨거운 것 자체가 발암물질이다. 뜨거운 국물을 그냥 마시면 식도 점막을 파괴하므로 식도암에 걸리기 쉽다. 5. 튀긴 음식. 튀긴 음식도 EA그룹 발암물질로 꼽히므로 멀리하자. 호프집에 가면 뻥튀기나 튀김을 많이 먹는다. 그런 음식은 계속 손이 가서 많이 먹게 된다. 그런데 튀긴 음식에는 트랜스 지방이 들어있다. 트랜스 지방은 우리 몸에 들어오면 혈관 속에 축적된다. 그래서 혈관이 막히면 세포들이 산소를 공급받지 못해 죽어나간다.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안 돼서 심혈관계 질환도 걸리기 쉽다. 그래서 시중의 식품에는 트랜스 지방이 의무적으로 표시되어 있다. 6. 술. 우리나라가 음주 문화에 관대한 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2018년에 란셋이라는 의학 학술지는 술에 대해서 한 잔도 안전하지 않다. 제일 안전한 것은 0잔이다. 라고 했다. 엄밀히 말하면 술은 입도 대면 안 된다. 7. 당이 많은 음식. 설탕이 들어간 음료수와 음식은 독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요즘 탕후루처럼 단 것이 너무 많다. 어릴 때부터 단 것을 많이 먹으면 그 맛에 둔감해진다. 그래서 예전에 먹었던 것보다 더 단 걸 먹어야 하고 그러다 보면 만성적으로 고혈당이 된다. 그러면 우리 피가 당이 높은 상태로 유지되어 염증 상태로 이어진다. 만성 염증 상태로 이어지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암과 연관이 된다. 암이 먼저냐, 고혈당이 먼저냐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암과 당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 한 번에 끊을 수 없다면 조금씩 줄여나가자. 이렇게 말하면 항상 나오는 말이 있다. 아니, 그럼 도대체 뭘 먹고 살란 말입니까? 선생님은 뭘 먹고 살아요? 그래서 나는 소식을 한다. 국제암 연구소에서 말하는 발암물질들은 그 물질 자체에 대해 연구한 것이고 그것들의 양에 대해 연구한 건 아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너무 먹고 싶다면 조금씩 먹으면 된다. 음식을 많이 먹을수록 위험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소식을 한다 생각하고 되도록 좋은 음식을 챙겨 먹자. 항상 기본은 건강한 식습관과 생활습관이다. 마지막으로 위암에 걸리지 않은 좋은 식습관으로 규칙적인 식사도 중요하다. 우리 몸은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끼니에 맞춰 식사를 해야 한다. 불규칙한 식사를 하면 우리 몸에 호르몬의 불균형이 일어난다. 야식은 반드시 피하자. 야식을 하면 우리는 자고 있지만 내장기관은 일하느라 바빠지고 그것 자체가 스트레스가 된다. 내가 잘 때는 내장기관도 같이 재워야 한다. 의외로 암을 유발하는 음식. 커피에 발암물질이 들어있다? 커피 자체는 우리 몸에 해롭지는 않다. 커피에는 항산화 물질이 많이 들어있다. 폴리페놀도 있고 클로로제닉산이라는 유명한 항산화 성분도 많이 들어있다. 그런데 원두를 약배전을 하면 항산화 물질이 잘 나오다가 로스팅을 점점 더 많이 하게 되면 사라진다. 그리고 발암물질이 나오기 시작한다. 이런 발암물질에는 벤조피렌과 아크릴아마이드가 대표적이다. 국제역학 학술지에서 연구한 결과 커피를 하루 평균 4-5잔 마시는 사람들은 심혈관 질환이나 모든 암으로 인한 사망률이 유의미하게 떨어졌다고 한다. 2-3잔만 마셔도 좋은데 오히려 4-5잔 마신 사람들의 사망률이 더 떨어졌다고 되어 있다. 2018년에 미국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스타벅스 음료잔에 커피는 암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경고문을 표시하라는 판결을 내려서 발칵 뒤집어진 적이 있다. 그러나 2019년 캘리포니아 환경보건위험평가국은 커피에 포함된 아크릴아마이드의 양이 암을 유발할 만큼 충분히 높지 않다고 판단해 이 경고문을 붙일 필요가 없다고 결정했다.
이를 계기로 커피가 발암물질이라는 주장의 영향력이 확 떨어졌다. 하버드 대학교 연구에서도 커피가 전립선암 발병률을 낮춰줬다는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그 외에도 위암을 비롯해 대장암, 유방암, 간암 등 거의 모든 암의 발병률을 커피가 오히려 낮춰준다는 연구 결과가 많다. 대신 카페인을 많이 먹으면 안 좋다는 건 상식이다. 카페인에는 각성제 효과가 있기 때문에 많이 먹을수록 맥박이 빨라지고 혈압이 올라가며 심장이 뛰어서 가슴도 두근거린다. 이렇게 되면 몸에 무리가 가므로 카페인은 절대 과도하게 섭취하면 안 된다. 성장기 어린이들은 카페인을 먹으면 안 되고 어른 같은 경우에는 하루 권장량이 400mg이라고 되어 있다. 이 양은 커피 2잔 정도다. 사실 현대인이 카페인을 피하기는 힘들다. 하지만 카페인의 각성 효과로 인해 수면에 방해를 받는다면 반드시 줄여야 한다. 잠을 못 자는 것도 모든 암의 근본적인 원인이 된다는 걸 잊지 말자. 커피를 마시는 방법을 바꿔보자. 커피는 죄가 없다. 다만 탄커피는 발암물질이다. 탄커피가 뭘까? 로스팅, 즉 원두를 달달 볶는 것을 말한다. 로스팅을 7에서 8분 정도 한 것을 라이트라고 하고 로스팅을 11분 이상 한 것을 다크라고 하는데 로스팅 시간에 따라 커피 맛이 달라진다. 가벼운 로스팅 맛은 보통 신맛을 띠고 조금 더 오래 로스팅하면 단맛도 생기기 시작한다. 그보다 더 오래 로스팅을 하면 쓴맛이 느껴진다. 그래서 커피를 마시고 싶다면 다크 로스팅을 피하길 바란다. 나는 요즘 커피 체인점보다는 개인 커피숍에서 정성스럽게 내린 드립커피를 즐겨 마신다. 특히 종이 필터를 통해 걸러내는 드립커피는 카페스테롤이라고 하는 커피 자체의 콜레스테롤도 걸러주는 효과가 있다. 드립커피를 파는 카페에 가면 신맛이 좋으세요? 쓴맛이 좋으세요? 라고 묻는 경우가 많다. 이때 신맛 주세요 라고 하면 된다. 이런 커피를 마시면 항산화 물질과 항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좋은 물질을 같이 마시는 셈이다. 신맛이 나는 커피는 취향이 아닌데 어쩌죠? 탄커피에 발암물질이 있다고 하지만 너무 많이 마시지 않는다면 걱정할 필요는 없다. 발암물질의 악영향은 노출량과 비례하기 때문에 적당히 마시는 건 그리 걱정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되도록 신맛의 커피를 시도해보고 취향을 바꿔보길 권한다. 나는 환자들에게 쉽게 생각하라고 한다. 커피를 마신 후 마음이 상쾌해지고 기분이 좋아진다면 마시고 커피를 마신 후 심장이 뛰고 기분이 나쁘다면 마시지 말라고 한다. 커피는 개인의 취향으로 택해도 될 문제다. 로스팅을 비교적 적게 한 커피, 종이 필터로 거르는 드립커피는 오히려 몸에 좋다. 다만 과도한 커피 섭취는 카페인의 섭취량과 비례해 역효과를 낼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한다. 하루 2잔 정도가 성인의 카페인 허용치라는 걸 잊지 말자. 이 또한 권장량일 뿐 카페인에 민감한 사람은 자신에게 맞게 제한해야 한다. 믹스커피는 금물. 믹스커피도 똑같은 커피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 믹스커피에는 설탕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많이 마시면 당 수치가 올라가고 혈관을 막을 수 있다. 그래서 커피는 아메리카노만 마시기를 권한다. 암을 유발하는 모든 것을 피하라. 지금도 우리 몸속에서 암세포가 생기고 있다. 우리 몸에서 하루에도 수천 개에서 10,000개 정도까지 돌연변이 세포가 계속 생긴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내 몸속에서 돌연변이가 생기고 있다. 그걸 우리 몸에서 암으로 가지 않도록 계속 죽여서 암세포로 발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이처럼 암을 억제하는 유전자를 과호수정 유전자라고 한다. 그런데 돌연변이 세포들이 면역세포들의 눈을 피해 자랄 수 있다. 드물긴 하지만 암의 파종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듯이 복막이나 늑막이 갑자기 생길 수도 있다. 우리 몸에는 현대의학으로 발견할 수 없는 아주 작은 암세포가 잠복해 있을 수 있다. 나쁜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이어가면 암세포가 딱 태어나기 좋은 환경이 되고 어느 순간 내 몸에 싹을 틔우는 것이다. 누구나 암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
더군다나 암에 걸려본 사람이라면 완치 판정을 받았더라도 암이 또 생기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을 제일 많이 한다. 보통 5년 동안 재발이나 전이가 없으면 완치됐다고 말하는데 사실 암의 완치란 없다. 5년까지 재발을 안 했으면 생존 확률이 많이 높아진 건 사실이지만 완치 판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내 생활 습관에 따라서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관리해야 한다. 암은 사실 성인병의 연장선이기 때문에 생활 습관과 식습관을 고치지 않는 이상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고 보면 된다. 일상에 스며 있는 발암물질.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발암물질은 보통 다 최근에 알려진 연구 결과다. 그렇다 보니 그동안 일상생활에서 위험성을 모른 채 노출되어 온 발암물질이 많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음료가 커피인데 커피도 발암물질과 관련이 있다. 커피 자체가 발암물질이라는 게 아니라 커피를 마실 때 어떤 용기에 담아서 마시느냐에 따라서 발암물질을 흡입할 수 있다. 많은 사람이 카페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컵에 커피를 마신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 문제점이 있다. 일회용 플라스틱 컵에는 발암물질로 등록된 안티몬, 포름알데히드, 아세트알데히드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런 물질들은 보통 주변 온도가 올라가거나 자외선을 쐰다거나 장기간 보관할 때 더 많이 나온다고 한다. 그 외에도 일회용 플라스틱 컵에는 미세 플라스틱 또는 나노 플라스틱이 많이 들어있다. 일회용 플라스틱 컵 하나에 900억 개의 나노 플라스틱이 들어있다. 그래서 내가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테이크아웃해서 마시면 그 순간 몇백억 개의 나노 플라스틱을 같이 마시게 된다. 플라스틱은 100년 동안 안 썩는다는데 그 플라스틱이 우리 몸 안에 농축되면 중금속처럼 나쁘다. 이게 축적되다 보면 어떻게 신경계를 교란할지 알 수가 없다. 돌연변이 유전자들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암 발병률도 올라가는 기전이 될 수 있다. 어떤 사람은 난 플라스틱 컵에 안 마시고 종이컵에 뜨거운 아메리카노를 마시는데 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그건 더 문제가 된다. 종이컵에도 특수 코팅이 되어 있고 여기에도 국제암연구소에 등록된 발암물질이 들어있다. 종이컵의 실온 상태의 물만 마셔도 나노 플라스틱이 3족이 넘게 나온다고 한다. 심지어 100도에 가까운 뜨거운 물을 부어 마신다면 5조개가 넘는 나노 플라스틱이 나온다. 그래서 종이컵이나 일회용 플라스틱 용기는 지구를 위해서도 내 몸을 위해서도 피하는 게 좋다. 텀블러를 이용하면 환경뿐 아니라 내 몸에도 좋다. 컵라면 용기도 마찬가지다. 뜨거운 물을 붓는 순간 용기에 함유된 발암물질이 다 녹아서 나온다고 보면 된다. 커피숍에서 주는 종이 빨대에서도 마찬가지로 미세 플라스틱이 나온다고 보면 된다. 또 플라스틱 반찬통에서도 나노 플라스틱이 스며 나온다. 반찬통은 주로 냉장고에 넣어두어서 온도는 낮으니까 그나마 낫지만 온도가 올라갈수록 자외선에 노출될수록 몸에 나쁜 물질이 나온다. 따라서 플라스틱에 든 생수를 사놓은 경우 유통기한이 지나면 마시지 말길 바란다. 시간이 지날수록 생수병에서 나노 플라스틱 같은 발암물질이 계속 새어나온다. 그리고 갓난아기가 있는 집에서 생수병으로 분유를 만드는 경우가 있는데 이 또한 좋지 않다. 생수병은 오랫동안 두고 마시는 게 아니다. 나는 생수를 마실 때 제조 일자를 봐서 제일 최근에 제조된 것을 사 마신다. 최근 제조된 생수일수록 조금이라도 나노 플라스틱이 적게 들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물을 다 마시지 않았더라도 오래 들고 다니지 않고 버린다. 제일 좋은 건 웬만하면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다. 통조림 등의 캔도 안에 코팅 처리를 하는데 여기에 비스페놀이라는 성분이 들어있고 이 또한 발암물질로 분류된다. 캔을 한번 열면 그 안에 코팅된 성분이 공기 중 산소와 접촉해 변질되면서 발암물질이 점점 더 빨리 나온다. 상온에 노출되면 발암물질이 더 많이 나온다. 따라서 캔에 들어있는 음식을 되도록 먹지 말고 먹더라도 빨리 먹어야 한다. 나도 이걸 모를 때는 참치캔을 따서 먹고 남은 건 그대로 랩에 싸서 냉장고에 넣어놓곤 했다. 그런데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그 참치는 비스페놀과 함께 각종 발암물질을 먹으면 참치가 되는 것이다. 남은 것은 플라스틱이 아닌 반찬 용기에 따로 담아서 보관하고 웬만하면 빨리 먹는 걸 권장한다.
이런 비스페놀 같은 유형은 우리 몸에 들어오면 자연적인 호르몬의 흉내를 낸다. 진짜 호르몬이 아닌데도 우리 호르몬 수용체에 결합해서 내분비 교란을 일으킬 수 있다. 아이들이 이런 물질을 많이 먹을 경우에는 사춘기 오기 전에 성조숙증에 걸릴 수도 있다. 득보다 실이 큰 건강검진 항목. 우선 폐기능 검사는 후 불어서 폐의 기능이 정상인지 보는 검사로 보통 수술을 할 때 전신마취의 위험성을 판단하기 위해 많이 하는 검사다. 따라서 심하게 담배를 많이 피워서 호흡이 힘들다든지 천식 환자로 호흡기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건강한 사람이라면 굳이 할 필요는 없다. 다음으로 조형 증강을 안 하는 비조형 증강 복부 CT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 몸 안의 장기를 평가하는데 별로 도움이 안 된다. 조형 CT를 찍으면 조형제가 혈관을 통해 들어오고 장기에 혈액을 공급하는 수많은 혈관이 조형제를 흡수하면서 음영이 나타나게 된다. 예를 들어 간에 종양이 있다면 종양으로 공급되는 종양이 혈관 속으로 조형제가 유입되면서 종양만 밝게 나온다든지 혹은 조형제가 안 들어가서 그 종양만 주변보다 어둡게 윤곽이 나타나는 식이다. 이런 식으로 조형제가 있을 때 평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조형제가 없으면 그냥 다 그림자가 져서 나온다. 간에 혹이 생겼더라도 조형제가 없는 CT로 찍으면 다 회색 처리가 돼서 찍힌다. 그래서 조형 증강을 안 한 복부 CT는 팥없는 붕어빵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경험이 많고 사진을 잘 보는 의사라면 그림자만 보고도 일부 평가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가 보이면 어차피 조형제를 넣고 다시 찍기 때문에 방사선 노출이 2배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왕 검사할 거면 그냥 조형제가 들어간 복부 CT로 선택하는 게 좋다. 다만 조형증강 CT를 찍다가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나서 두드러기가 생긴다든지 갑자기 호흡곤란을 겪는 사람이 있다. 검사 전에 알레르기 테스트를 하는데 조형제에 관해서 과민한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 사람은 비조형 증강 CT로 찍고 복부 초음파를 같이 하거나 복부 MRI를 찍어봐도 된다. 또 콩팥 기능이 저하된 신장 투석 환자 같은 경우에는 조형제가 도구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조형 증강 CT를 자제하는 게 좋다. 이런 특수한 경우에는 의사와 상담해서 결정하면 된다. 또 필요 없는 것이 펫CT다. 대형 검진센터에서 가끔 이 기계를 들여와서 찍으라고 권하는 경우가 있다. 온몸에 암세포가 있나 없나 체크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암 환자라면 다 찍어야 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렇게 좋은데 왜 추천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방사선 노출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폐와 복부 CT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방사선 노출이 있어도 10mS인데 폐CT를 찍으면 그것의 2~3배에 달하는 방사선 노출이 있다. 그래서 득보다 실이 훨씬 크다. 펫CT는 암 환자들이 암 전이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찍는 것으로 건강한 사람이 찍을 필요가 없다. 허리나 어깨, 무릎 MRI도 굳이 할 필요가 없다. 뇌 MRI를 제외한 이런 MRI는 건강하다면 굳이 건강검진에서 찍을 필요가 없다. 증상이 있으면 찍는 게 맞지만 그냥 해당 과에 가는 게 낫다. 그 편이 건강검진으로 찍는 것보다 결과에 대해 더 상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을 것이다. 심장 초음파도 있는데 이 또한 특별히 증상이 없다면 굳이 찍을 필요가 없다. 내가 잘 살아가고 있고 걷고 뛰는데 문제가 없으면 내 심장도 잘 뛰고 있는 것이다. 그걸 굳이 확인할 필요는 없다. 선천적으로 타고난 심장 기형이거나 유전성 심장 질환이 있는 경우라면 당연히 해봐야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비싼 돈을 내고 촬영할 필요는 없다. 뇌CT도 특별히 외상이나 두통이 심하거나 증상이 있지 않는 한 굳이 찍어볼 필요가 없다. 암 걱정 된다고 복부 CT를 막 찍으면 안 된다. 복부 CT는 우리 몸의 인체 내부를 볼 수 있는 종합백과사전이라고 할 수 있다. 복부 CT는 간부터 시작해서 췌장, 담낭, 양쪽 콩팥, 비장, 위장과 대장, 더 내려가서는 골반과 여성의 자궁, 남성의 전립선과 방광, 항문, 직장까지 볼 수 있다. 또한 CT 검사로 장 간막을 포함한 대장과 소장의 전체적인 윤곽과 각종 복강 내 주요 혈관까지 한 번에 파악이 가능하다. 한마디로 복강 전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굉장히 유용한 도구다.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복부 CT가 굉장히 저렴한 편에 속한다. 그래서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복부 CT를 포함해서 CT 촬영 건수가 5위라고 한다. 그만큼 접근하기 좋고 가성비가 좋은 검사라는 인식이 있다. 실제로 맞는 말이긴 하다. 그런데 CT에는 큰 단점이 하나 있다. 바로 CT를 찍을 때 방사선이 나온다는 것이다. 그래서 아이들이나 임산부에게 복부 CT는 금기다. 방사선이라는 것은 우리가 자연적으로도 항상 받고 있는 것이기는 하다. 그런데 자연적으로 받는 방사선이 1년에 한 2.5mS라고 보면 복부 CT는 거의 서너 배가 된다. 물론 CT 한 번 찍는다고 인체에 해가 되는 거 아니다. 100mS 정도의 방사선에 단기간에 피복됐을 때는 돌연변이 세포가 몸에서 태어날 수가 있어서 문제가 되지만 10mS 정도의 복부 CT 한 번 가지고 암이 생길 일은 없다. 그래도 방사선은 방사선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경우에만 찍는 게 좋다. 예를 들어 오른쪽 맹장염이나 급성 당낭염, 장천공이 의심된다면 CT를 찍어야 정확히 진단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의학적인 소견이 있다면 찍는 게 맞다. 그리고 한 번 찍었는데 정상이었다면 매년 찍을 필요는 없다. 그래서 복부 CT를 찍기 전에 일단 초음파를 먼저 찍어보라고 말하고 싶다. 만약에 거기서 이상 소견이 나왔으면 복부 CT를 찍어보면 된다. 위대장의 경우에는 내시경을 먼저 해보고 이상 소견이 나왔다면 CT를 찍어보면 된다. 이것도 모르고 복부 CT를 먼저 찍어버렸네. 어떡하죠? 그래도 괜찮다. 복부 CT만 찍어봤다면 그 다음에는 초음파와 내시경을 해보면 된다. 순서가 바뀔 뿐이다. 앞서 말했듯 조영제 CT에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도 있다. 그러면 알레르기를 가라앉히는 약물을 투여해서 경과를 좀 지켜보다가 진행하기도 한다. 그런데 심한 부작용을 겪는 사람도 있어서 호흡곤란이 오거나 심박수가 크게 떨어지는 사람도 있다. 그리고 조영제는 콩팥을 통해서 여과 및 대사가 되기 때문에 콩팥 기능이 안 좋은 사람은 조영제가 들어간 복부 CT가 독약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이렇게 심한 조영제 부작용이 있는 사람은 복부 CT를 찍을 수 없기 때문에 조영제가 안 들어간 복부 CT로 찍거나 초음파를 같이 할 수 있다. 혹은 MRI로 대체해서 찍는 경우도 있다. MRI는 방사선이 없다는 장점은 있지만 장기별로 따로 찍어야 해서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든다. 그에 비해 CT는 한 번 찍으면 많은 장기를 한 번에 평가할 수 있으므로 가성비 좋은 진단 검사라고 할 수 있다. 또 MRI는 촬영 시간이 20분 정도로 길다. 둘 다 똑같이 통 안에 사람이 들어가서 찍지만 MRI는 굉장히 시끄러워서 폐소 공포증이 있는 사람은 MRI를 못 찍는 경우가 있다. MRI는 연부 조직이라고 하는 피부와 근육을 보는데 탁월하다. 그에 비해 CT는 복강 내 장기를 평가하는 데 좋다. 그래서 장기를 쭉 훑어보는 역할로는 CT가 좋다. 습관은 암도 멈추게 한다. 읽어드렸습니다. 사소해 보이지만 강력한 힘을 가진 습관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었길 바랍니다. 건강한 운명은 습관으로 만들어진다는 것 기억하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